여러분,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오늘의 거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품었던 한 남자입니다. 지금 들어도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움직인다니요. 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바로 지도 속 대륙의 모양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해안선이 마치 퍼즐 조각같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죠. 대륙은 움직이는 게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땅이 움직인다는 게 실감이 되시나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까? 하물며 그가 살던 시대엔 거대한 대륙이 움직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대륙이 끝나고 빙하가 시작되는 경계의 땅, 그린란드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요? 지구과학의 거인이지만 어쩌면 낯선 이름. 바로 알프레드 베게너입니다. 뭐야?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조용한 오후, 세상을 바꿀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독일의 젊은 기후학자였던 베게너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여기는 20세기 초 독일입니다. 그럼 뭐가 떠오르시죠?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그 당시는 과학자건 교수건 상관없이 모두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베게너도 예외가 아니었죠. 전장은 그에게 낯설고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베게너는 기후학자였지만 평범한 과학자는 아니었죠. 그의 동료들은 베게너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폰데어 비센샤프트 베제스너. 무슨 뜻이냐고요? 과학에 미친 남자라는 별명입니다. 1906년부터 그는 기후 연구를 위해 무려 4번이나 목숨을 걸고 그린란드 탐험대에 사원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과학에 미쳤다고 불러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베게너에게 이런 전쟁이라니요. 그런데 베게너가 참전한 지 불과 석 달 뒤 운명과도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빗발치는 전장의 총알이 베게너의 팔을 관통하고
아슬아슬하게 목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살아남았지요. 아팠겠다. 살아있는 게 천운이에요. 아니다. 당신의 운명이었나 봅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총상을 입은 백앤호는 더 이상 전선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후방 기상연구소로 배치되어 비로소 진정한 자신만의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백앤호는 참전 전 자신을 사로잡았던 한 논문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3년 전 백앤호는 그의 장인이자 기상학자 블라디미르 코펜이 운영하는 기상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이때 인생을 바꿔줄 논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당시 지질학계가 진리라고 믿던 내용을 담은 논문이었습니다. 저자는 독일의 저명한 동물학자이자 고생물학자 헤르만 폰 이에링. 폰 이에링의 논문엔 이런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생대 말, 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생물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약 2억 5천만 년 전 메소사우루스라는 고대 파충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화석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서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지질학자들은 최초의 지구를 하나의 싱싱한 사과로 생각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의 열이 식고 마치 마른 사과가 주름지듯 지구도 서서히 쪼그라들었다고 믿었죠. 그렇게 대륙이 식고 수축하면서 그 사이를 메우던 육지가 가라앉고 그 위로 바다가 흘러들었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지구 수축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으로는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생물이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고대 육교설입니다. 헤르만 폰 이에링은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에 한때 대륙을 이어주는 육교가 있었고 메소사우루스는 그 육지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라진 육교 위에 바다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로 당시 지질학의 정설이었죠. 백앤호가 있을 무렵만 하더라도 지구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지속적으로 수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한 가지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지게 되면 그 생각 위주로 사람들은 다른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반하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래의 생각을 지지하는 세력 쪽에서 상당히 많은 반론을 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왕성한 생각을, 왕성한 주장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앤호가 본 지구는 폰 이에링과 달랐습니다. 백앤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육교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다고? 육교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대신 그는 기발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앤호의 지도가 맞물리는 순간 세상이 말하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대륙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수많은 육교가 있었다는 가설은 지나치게 복잡하다.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대륙이 이동했다. 대륙이 움직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당시에 베게너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해답은요. 베게너가 4년 전 그린란드에서 발견한 의문에 36m에 있습니다. 베게너는 천문학을 전공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별과 행성을 관찰했고 이후 그의 관심은 기후학으로 옮겨갔습니다. 기상연구소에서 일하기도 했고 대학에서 기상학 교수로 지내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1906년 베게너는 기상 관측을 위해 6년간 그린란드에 머물렀습니다. GPS가 없던 20세기, 그는 별과 태양을 기준으로 직접 위도, 경도를 재며 데이터를 기록했죠. 그러던 중 베게너의 눈길을 끄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표시했던 해안선의 위도, 경도가 매년 36m씩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해안선이 움직인다? 그린란드가 매년 36m씩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는 자신이 계산한 좌표를 이전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해안선에 점 하나가 어긋나 있었죠. 수십 미터의 차이, 누군가는 오차라 했지만 베게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그린란드 해안선이 움직인 걸 눈치챈 베게너였기에 수십 년간 정설로 굳건했던 육교설에 의심을 품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과학계에 전쟁을 선포하듯 한 권의 논문을 내놓습니다. 한때 하나였던 거대한 대륙이 갈라져 지금의 지구가 되었다. 대륙과 해양의 기원. 이 논문 한 권이 대륙 이동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게너가 이 책에 썼던 대륙 이동설의 근거를 알려드리죠. 베게너는 단순히 해안선에만 집중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기후가 과거와 다르다면 그건 땅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베게너는 대륙의 과거, 기후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위도에 있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에서도 열대 기후에서 만들어지는 두꺼운 석탄층이 발견됐습니다. 반대로 덥고 건조한 아프리카 남쪽이나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빙하가 지나간 자국, 얼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각 대륙의 기후의 흔적을 맞춰보면 놀랍게도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베게너는 지질학적 지도를 펼쳐놓고 떨어져 있는 대륙들의 속살, 즉 암석의 종류와 구조선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을 맞춰보면 놀랍게도 암석층의 분포와 구조가 이어져 있습니다. 베게너는 이 지질학적 연속성을 근거로 두 대륙이 과거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서를 모은 후 베게너는 과거의 대륙은 하나였다 이렇게 확신했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제87차 독일 지질학회. 이 자리에서 베게너의 판게아 이론이 세상에 처음 공개됩니다. 베게너는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에 판게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과 땅의 여신 가이아에서 온 말이죠. 즉 하나의 대륙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구 수축설과 육교설로 굳어있던 지질학계에선 큰 충격이었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대륙은 움직입니다. 원래 대륙은 하나의 거대한 판이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판이었다고요. 해안선의 모양, 끊김없는 지층, 같은 화석, 그리고 남반구 빙하의 흔적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육교는 없습니다. 지구는 수축하지 않았어요. 대륙은 이동합니다. 이동한다고요. 여러분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과학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또 어떤 이들은 재밌어 했습니다. 기발한 생각이지만 지구 수축설과 육교론을 반증할 정도는 아니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지구는 평평합니다. 동그란 구의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느낌과 같지 않았을까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베게너 씨. 베게너의 외로운 전쟁은 집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장인이자 존경하던 스승이었던 기후학의 거장 블라디미르 괴펜마저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괴펜은 베게너에게 편지를 써 경고했습니다. 지질학 분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게. 계속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다간 자네의 명성이 위험해질 게야. 누구보다 베게너를 아끼고 그를 지지했던 장인 어른의 경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질학의 시작은 사실 영국 귀족들의 멋진 취미에서 비롯됐습니다. 무도회 복장이나 테니스 복장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사교를 즐기던 귀족들이 하인들과 함께 먼 산과 해안까지 나아가 암석층을 관찰하며 지질학을 태동시켰죠. 그 옛날 여행이 쉽지 않던 시절 먼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연히 여행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귀족들만 지질학 연구를 할 수 있었죠. 지질학은 전통 위에 세워졌고 그 전통은 곧 권위였습니다. 그래서요, 영국 왕립학회와 독일의 지질학자들은 기상학을 전공한 베게너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웃사이더. 폐쇄적인 지질학계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시대,
그에게 가장 견고하게 느껴졌던 벽은 바로 이력이었습니다. 정통 지질학자들의 눈에는 기후학자가 지질학의 영역에 끼어든 것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베게너는 그들에게 사자에 불과했죠. 그런 인물이 내놓은 파격적인 가설이라니 베게너에게 돌아온 건 그저 싸늘한 무시, 그것이 학계의 답이었습니다. 누구지? 아, 감사합니다. 많이 늦으신 거 알죠? 30분. 과학에 미친 사람이라 불렸던 베게너. 그는 헛소리하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치욕을 벗어나려면 한 가지 질문에 답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가? 움직이게 하는가? 대륙을 이동시키는 동력을 밝혀내야 합니다. 베게너는 대륙을 이 피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피자가 한쪽으로 쏠려서 엉망이 된 적. 자, 베게너가 대륙을 이 피자로 봤다니 무슨 말일까요? 베게너는 대륙을 움직이는 힘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효과. 두 번째는 조성력, 즉 달이랑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베게너는 이 원심력의 효과가 대륙을 옆으로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피자를 돌리면 도우가 퍼지듯이 자전의 힘으로 대륙도 밀려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조성력.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겨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걸 보고 베게너는 대륙도 달에 끌려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힘을 계산해서 대륙이 1년에 2.5m씩 이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깐, 한 해에 2.5m? 2.5m면 250cm. 성인 남성 평균 보폭이 약 70cm라고 하더라고요. 250cm라면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거리만큼 대륙이 조금씩 이동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과연 맞는 걸까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늘 한계는 본인이 보고 이해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베게너 입장에서는 기후학자다 보니 지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고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베게너가 주창한 힘의 원동력은 조성력이나 혹은 지구의 자전을 그 원동력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두 개의 대륙을 이동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힘이라는 것이 비교적 쉽게 계산이 됐고요. 이 지질학 범주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이 크게 각광받지 못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1918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베게너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의 패전은 단지 군사적 패배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패전국 독일 출신 과학자는 국제 무대에서 배척당하는 현실이었죠. 실제로 전쟁 직후 연합국 중심 과학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 학자들과 독일어 논문을 국제회의와 학술지에서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가 가라앉으면서 과학계는 다시 활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베게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걸었습니다. 대륙을 이동시키는 동력이 추가된 대륙과 해양의 기원 제3판을 출간했습니다. 개정판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되며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베게너가 독일인이었다는 사실은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분위기는 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연합국 학자들에게도 그대로 번져갔습니다. 미국 지질학계의 리더 챔벌린은 말 대신 붉은 펜으로 답했습니다. 베게너의 가설을 믿으려면 지난 70년의 지식을 모두 잊어야 한다.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과 지구물리학의 거장이자 영국 케임브리지대 지진학의 권위자 해럴드 제프리스. 그는 계산으로 맞섰습니다. 수많은 비판 중에서도 구동력에 대한 그의 계산은 베게너 이론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제프리스의 결론은 단 하나: 구동력 부족. 제프리스가 어떤 계산으로 베게너의 주장을 무너뜨렸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발생하는 힘을 한번 계산해보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수식은 지구 자전으로 발생하는 웨트베시 효과를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대륙의 평균 이동 속도는 연간 5cm인데 환산하기 귀찮죠?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100을 넣어보겠습니다. 0.01m/s 제곱이 나옵니다. 하물며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대륙이라면 자전의 힘은 이보다 훨씬 더 미미하겠죠? 조속력도 계산해 봐야죠. 분자는 누가 얼마나 큰 녀석을 얼마나 세게 당기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요한 분모로 가볼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중력을 1이라고 할 때 달의 조속력은 고작 0.0000011이라는 뜻입니다. 중력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모기 한 마리가 내는 힘보다도 훨씬 미미한 수준인 거죠. 여러분, 달이 끌어당기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요약하면 제프리스의 반박은 당시 기준으로 완벽히 합리적이었습니다. 학자들의 거센 비난에도 버텨왔던 베게너. 그러나 제프리스의 논리적 공격은 달랐습니다. 베게너조차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냉정한 계산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의 대륙 이동설은 전쟁에서 패배한 조국의 운명처럼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베게너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베게너는 처음 대륙 이동의 흔적을 발견한 그린란드로 다시 떠났습니다. 오해요, 오해! 18개월 동안 그린란드에 머무르면서 기후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대륙 이동의 퍼즐 조각을 찾아 헤맸죠. (1930년 11월의) 어느 날 대원들의 보급품을 전달하고자 떠난 길에 혹독한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눈보라와 매서운 바람 속에서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죠. 시대를 너무 앞서 걸었던 남자 베게너. 그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차가운 그린란드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대륙 이동설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인류의 지식과 호기심을 향한 그의 여정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베게너가 끝내 맞추지 못한 퍼즐은 그의 죽음과 함께 미완성으로 남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게너의 퍼즐은 이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서 홈즈. 그는 영국의 지질학자이자 지구 내부의 열에 주목한 사람이었습니다. 베게너가 대륙이 움직인다고 주장했다면 홈즈는 그 대륙을 움직이는 힘을 찾아냈죠. 베게너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구동력. 홈즈는 그 해답을 찾으려 한 거죠.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제창을 했지만 이 구동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아서 홈즈가 1920년대, 30년대에 이르러서 본인이 하던 연구를 바탕으로 최초로 어쩌면 대륙 이동이 멘틀 대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론을 처음으로 설명하게 되고요. 이 멘틀 대류설은 기본적으로 지구 내부의 방사성 동위 원소가 열을 발하면서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에 의해서 물질이 순환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구 생성 초기에 쌓였던 수많은 방사성 동위 원소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인데요. 바로 멘틀 하부 지역에 많은 열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 결과 지구 내부 아래쪽에 있던 물질들이 상승하게 되고 지구 표면에 이르러서는 횡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대륙들이 그것을 따라 이동한다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서 홈즈가 내놓은 이 주장도 베게너의 퍼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1930년도의 기술로는 멘틀의 대류를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홈즈의 논리도 증명되지 못한 가설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게너 퍼즐의 마지막 조각, 과연 누가 맞췄을까요? 결정적 단서는요,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등장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게너의 운명을 바꾼 건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벌인 기술 경쟁 속에서 과학은 또 한 번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장교로 복무했던 해리 헤스. 미국의 지질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독일의 잠수함을 경계하기 위해 전장에서 단 한순간도 음향 즉심기를 끄지 않았죠. 연합국은 적의 잠수함을 찾아내기 위해 음파를 쏘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관측 기술, 소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이 베게너의 미완의 퍼즐을 완성시킬 단서가 됩니다. 그렇게 얻은 해저 지형을 분석하던 중 그는 대륙 사이에 거대한 해령의 정체를 발견합니다. 해령의 중심부에서 마그마가 흘러나와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다시 말해서 홈즈가 제시했던 멘틀 대류설의 구체적인 증거, 해령 중심부에서 마그마의 흐름을 직접 확인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기술 발전을 통해 얻은 해리 헤스가 찾은 베게너의 마지막 퍼즐. 그 조각을 우리는 해저 확장설이라고 부릅니다. 해리 헤스가 밝힌 마스터피스를 보여드리죠. 그는 대륙과 대륙 사이 깊은 해저에 길게 뻗은 산맥처럼 솟아있는 지형, 즉 해령에서 마그마가 끊임없이 솟아올라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내고 새로 생긴 지각이 양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바다 바닥을 확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메커니즘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새로운 바닥이 만들어진다면 지구는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구는 변하지 않잖아요. 왜일까요?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각은 아주 느리지만 꾸준히 옆으로 밀려나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끝에 해구에서 다시 지구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과정을 섭입이라고 부르죠. 지구의 가장 바깥층, 단단한 지각은 하나의 통짜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거대한 조각으로 나뉘어 있죠. 바로 판입니다. 결국 지구의 표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들은 해령에서 새로 태어나 해구에서 사라지면서 지구의 얼굴을 끊임없이 다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심장, 멘틀이 숨쉬듯 요동치며 대륙을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201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사망자 수 19,759명, 실종자 수 2,500여 명.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닥쳐온다는 거대한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륙판의 움직임, 지진의 전조 증상을 관측함으로써 인류는 재앙의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됐죠. 우리가 격렬한 지구의 움직임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건 한 사람의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구는 움직인다. 알프레드 베게너의 그 한마디가 현대 지질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베게너의 발견이 위대했던 이유는 비록 메커니즘을 그 당시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후세에 이르러서 아주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관측이 됐었고 이론이 됐는데요. 이 베게너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과학은 훨씬 더 수준이 뒤처진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거고요. 이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 분야의 선지자가 관측 결과를 제시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학문 분야와 관측이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베게너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언스 워에서 벌어진 처절한 전쟁, 그는 끝내 살아생전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사유의 씨앗은 후배들의 손에서 꽃이 피었죠. 버림받았던 베게너의 이론은 마침내 판구조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만약 베게너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알프레드 베게너, 당신은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승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대륙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게 1,000원이네요. 아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요? 피스. 피스.